자, 그러면 이제 아까도 조금 전에 이제 양도세 그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좀 그 부모님들께서 이제 연로하셔서 이제 좀 나중에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좀 이 방법이 있잖아요. 좀 처분을 해서 그 처분해서 나온 현금을 내가 좀 증여나 상속을 해줄 거냐, 네. 아니면 그냥 부동산 그 자체를 가지고 있어서 좀 넘길 거냐, 이거 좀 어떤 게 더 유리해요? 제일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 하나인데요. 그래요? 네네. 일단은 살아생전에 과연 부동산을 처분해서 내가 이거 현금화하는 것이 중요한지. 네. 왜냐면 현금을 확보가 되면 일단 유동성이 생기니까 그렇죠. 내가 재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음. 자녀한테 이제 사업장을 좀 마련해 준다던가 여러 가지 다양한 활용 수단이 있으니까요. 그게 아니면 머리가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네. 그냥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네. 상속을 통해서 자녀들이 알아서 가져가라라고 네. 생각을 하든가 두 가지인데 네. 일단은 현금화하는 것이 중요한 유리한 이유. 어떻게 유리한 보면은 이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는 일단은 이 부동산을 두고 자녀분들끼리 이제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끼리. 물려받았는데. 네. 보통 이런 집의 특징은 뭐냐면 이 자산의 포트폴리오 측면을 봤을 때 다양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 자산이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종류가 그렇죠. 있죠. 토지가 될 수도 있고 뭐 다가구 네.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채권, 주식, 뭐 금, 미술품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런 집의 특징은 가장 월세가 잘 나오는 소위 말하는 알짜 부동산 하나만 가지고 있고 네. 이 부동산에 대해서 다 시선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그걸 바라보고 사시고 있고 또 네. 자녀 입장에서도 이제 증여를 받든 상속을 받든 언젠가는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동산 하나를 두고 가족 간에 이제 다툼이 많이 발생할 예상이 된다거나 혹은 실제 네. 그런 것이 이미 진행 중이다. 부모님 네. 살아생전에. 그렇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네. 일단 자녀분들 입장에서 이제 다툼이 발생하는 것은 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동안 내가 이 부동산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그동안 고생을 생각을 하면 이 네. 부동산이 나중에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공중에 분해될 수도 있는 그렇죠. 위험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장남한테 많은 기여, 증여를 이미 해준 상태에서 나중에 이걸 상속을 받았을 때에도 유언을 통한다던가 n분의 1씩 상속인들 간에 분할해가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기분이 좋진 않죠. 네. 특히나 젊은 세대들은 이런 그 불평등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네. 정산 의식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뭐 형이나 오빠한테 주는 거는 오케이, 내가 관여할 문제는 아닌데 상속을 받게 되면은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내 지분이 많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면 나는 이제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으니 이 네. 부분을 부동산을 차라리 처분해서 차라리 처분하자. 내가 원하는 만큼 현금을 가져가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밑에 동생들 입장에서 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이제 뭐 강남의 시세 100억짜리 상가가 네. 느닷없이 경매 사이트에 60억, 70억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헐값에 나온다는 네, 거죠. 그래서 네. 부모님은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조차 하기 싫으니까 그렇죠. 차라리 이거를 적당한 가격에 좀 시간을 두고 계획적으로 현금화해서 네. 내가 쓸 돈은 충분히 쓰고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주는 경우를 좀 많이 선호하는 경우가 첫 번째 이유인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상속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워낙 높은 경우예요. 네. 소위 말해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재원만큼 금융거래 내역에 금융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상속인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많이 받아서 내가 재산 받는 가치에 대해서는 비중은 상당히 높은데 네. 사실상 여기에 대한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재원은 없다 보니까 미리 부동산 중에 일부를 현금화해서 남은 금액은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뭐 생활비나 노후비 혹은 간병비로 쓰고 예상되는 상속세만큼은 계획적으로 잘 남겨서 재산가액으로 포함을 하게 되면 네. 재산가액으로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뭐 대출을 받는다든가 혹은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 다른 재산을 담보로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없겠죠. 네네네. 또 하나는 뭐죠, 그러면? 또 하나는 현금으로 네. 받았을 때 유리한 점은 취득세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이제 명의가 바뀌면은 맞습니다. 다시 또 취득세 들어가는데 네. 이때 부동산에 취득세는 어떻게 되죠?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단은 취득세 부분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네. 상속세 신고 납부 기간하고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이 같아요. 일단은 네네. 6개월이는 모두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세에 대한 재원 마련도 고민이지만 취득세도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시세 50억짜리 상속세, 시세 50억짜리 부동산을 상속받는다라고 네. 했을 때는 취득세율이 3.16%입니다. 네. 16%인데 상속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감정평가를 하든 상관이 없이 취득세 산정은 어쨌든 시가 표준액, 기준 시가로 하기 때문에 25억의 기준 시가가 형성된 부동산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취득세가 대략 한 8천만 원 가까이 발생을 1억 해요. 가까이 나오네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물론 현금으로 상속받는다고 해서 상속세 부분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형태만 다를 뿐이지 상속 재산을 구성하는 건 같습니다만 상속인 입장에서는 취득세 부분은 그래도 현금으로 받았을 때는 자유롭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현금 부분은 좀 자유롭기 때문에 자산을 운영하거나 세금을 납부할 재원을 마련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부동산 비중하고 현금 자산 비중하고 과연 어떻게 갖고 가는 것이 내가 마지막 임종 이후에 상속인들 입장에서 가장 최대한 최적의 이런 재산 분배 비중이 될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렵네요. 이게 네, 자녀 이게 양육 교육 시켜주는 것도 힘들었는데 맞습니다. 포트폴리오까지 구성해야 된다고요. 일단 세무사님께서는 뭐 꼭 이제 케이스마다 다르긴 한데 부동산 자체를 주는 것도 좋지만 네, 현금화해서 좋을 때 이런 몇 가지 좋은 게 있었다. 맞습니다. 뭐 불필요한 분쟁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현금 자체를 주니까 뭐 취득세도 안 들어가고 네.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특히 이제 부동산 쪽으로 많이 포트폴리오가 집중되어 있으신 분들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높죠. 네. 거의 대부분이죠. 맞습니다. 실제로 신고를 하다 보면 거의 60%, 적어도 60% 이상, 네. 70% 이상, 심한 경우에는 거의 95% 이상 부동산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자녀분 입장에서 항상 고민 드는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요. 네, 어쨌든 거기까지 좀 고민하셔야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부모동산을 좀 매매하고 있는데 중도금을 우리가 이제 계약하고 중도금하고 잔금하고 이렇게 좀 일련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에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럼 어떻게 잔금을 앞당겨서 받는 게 좋으냐? 뭐 이런 경우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 이 부분도 이제 실제로 상담이 이루어졌던 네네. 부분인데 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고 네.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받고 이제 그 계약서 사항 내용에 따라서 잔금만 받으면 돼요. 네. 잔금만 받으면 되는데 상담을 오신 분은 이 부동산 명의자의 배우자입니다. 네. 할머니가 오셨는데 남편분께서 이 부동산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제 얼마 못 사실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분의 주치의 이야기를 듣고 네네. 남아있는 잔금을 사망 전에 미리 받는 것이 좋은가, 매수인하고 협의를 해서 네네. 혹은 원래대로 사망일 이후에 잔금을 받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네네네. 이 시점에 대한 혹은 계약서에 대한 수정 부분에 대해서 미리 상담을 오신 부분입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경우에 따라서 잔금을 미리 받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결론인데요. 네. 이런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이분께서 상속세 납부할 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 상속재산 중에 대부분이 이 부동산이긴 한데 아까랑 비슷하네요. 네, 그죠? 부동산이 시장에 안에 있는 집합 구분 부동산이고, 그리고 나머지 부동산도 재산 비중이 시골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재산 가치가 있다거나 혹은 단시간 내에 그걸 이제 처분해서 현금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고, 그리고 가계대출이 이미 많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대출도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잔금을 받아야지만 이 예정되는 상속세에 대해서 원활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 잔금을 과연 언제 받는 것인가 중요한 내용인데, 두 가지로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잔금을 만약에 땡겨서 받는다라고 한다면 양도세 문제하고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 세금 부담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매매 금액이 20억이에요. 20억이고 이 남편분께서 아주 예전에 20년도 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취득가액은 굉장히 낮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매매 금액의 대략 한 30%가 내가 납부할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도 30% 정도 세금이 나왔고, 네. 그러면은 20억에 30%니까 내가 납부할 양도세는 대략 6억 정도 나오죠. 네. 그러면 20억에서 6억을 차감한 나머지 14억에 대해서 다른 재산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상속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14억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배우자가 살아있고 공제가 있고 해서 10억이 빠지고 나머지 4억에 대한 상속세가 대략 한 6천만 원, 7천만 원 그렇죠.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잔금을 사망 전에 땡겨서 받았을 때 발생하는 세금은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세 6억하고 네. 상속세 7천만 원이 있어서 6억 7천만 원에 대한 세금이 산정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 잔금을 이 돌아가신 이후에 하게 된다면 네.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없겠죠. 왜냐하면 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네. 부동산이 매매가 되면 시가평가 원칙에 따라서 매매 금액이 이 재산가액이 되는 것이고 상속세 신고할 때 이 매매가액 20억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함으로써 이 양도금액하고 취득금액은 같아지기 때문에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 상속세 20억에 대해서 과연 세금이 방금 말씀드린 6억 7천만 원보다 덜 나오면 더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속재산가 20억에 대한 이 상속세는 대략 한 2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취득금액,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했을 때 발생하는 취득세도 같이 고려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여전히 이 잔금일을 사망일 이전에 땡겨서 미리 처분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상속세와 이 양도세를 포함하더라도 여전히 낮은 세부담이기 때문에 이미 내가 받을 잔금은 확정이 되어 있어요. 네. 내가 이제 받을 돈이긴 합니다만 이 시점은 언젠가에 따라서 미리 계획을 할 때 이 사망 전에 잔금을 받을 것인가, 사망 이후에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세금 차이는 굉장히 많이 크게 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상담을 오시기 전에 모두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내가 이런 결정을 함으로써 그렇죠.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거에 대한 인지만 하신다면 그렇죠. 나머지 부분은 어쨌든 내가 모르는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담을 통해서 알아가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그 고민, 세심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딱 계산 자료도 없고 또 이제 세무사님이 워낙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이제 그 앞에 막 계산하는 게 그런 게 좀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네. 방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계산을 여러분들이 미리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냥 이런 게 선택지가 나한테 있구나. 네. 이것만 알고 오시면은 이제 이런 세무사님 분들이 계산을 해주시고요. 이제 시나리오 1번, 2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건네줍니다. 네. 그럼 이제 내가 좋은 거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세금 자체가 좀 줄어든 걸 하실 거고 또 이제 뭐 의사결정 관련된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재미있는 케이스였네요. 이 세무사 업무를 하시면서 이제 이런 자사가분들 많이 보실 거잖아요. 네. 예, 세무사님이 보시기에 어떤 재산 이전 방법, 네. 이렇게 하면 좀 괜찮다. 네. 아니면 좀 그런 방법들 좀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은 워낙 케이스가 다양하다 보니까 세금 네.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가장 좀 정형화된 네. 프로토타입을 말씀드린다면 일단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가장 첫 번째는 우선 그냥 순수하게 증여를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맞습니다. 그냥 증여. 증여를 했을 때 지금 상태에서 세금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를 네. 한번 기준점을 잡고 가자는 거죠. 네. 그래서 단순 증여를 했을 때는 중요한 것이 증여재산 가액에 대한 가치 평가입니다. 네. 무조건 상속이든 증여든 간에 출발은 재산 가치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납부할 세금이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재산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일단은 우리 세법에서는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죠. 그래서 네. 시가라고 한다면은 매매 사례 가액이라든가 혹은 뭐 감정 가액이라든가 네. 뭐 경매나 공매를 받았으면 그 가액이 시가가 되는 것이고 부득이하게 그 시가가 없다라고 했을 때 부득이하게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기준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재산평가 방법에 따라서 이 납부할 세금이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담부 증여이죠. 부담부 증여는 형태가 큰 틀에서는 순수 증여하고는 같습니다. 증여를 받는 건데 말 그대로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해서 뭐 근저당이나 혹은 채무액이 있으면 이런 채무액도 수증자가 같이 넘겨받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세금은 두 가지가 나오죠. 증여자 입장에서 넘겨지는 채무액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발생을 하고 네. 그리고 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재산 가치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받아가는 사람이 무상으로 공짜로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을 하는 거죠. 네. 통상적으로는 이 부담부 증여는 이 진행을 하게 됐을 때 양도세하고 증여세를 내는 사람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이 이제 세부담 누진 차원에서 일반적인 경우로 봤을 때 순수 증여보다는 세부담이 좀 더 적게 나온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저가 양도입니다. 네. 저가 양도는 말 그대로 앞서 말씀드린 이 증여하고는 다르게 쉽게 말해서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네. 사는 건데 이 거래 당사자가 부모와 자녀 간에 특수한 계좌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제 시가에 비해서 사회 통념상 낮은 금액으로 거래를 하는지에 네. 대해서 세무서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저가 양도에 대해서는 이 부당이익 계산 부인, 즉 네. 이 당사자 간의 실제 거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세법에서 시가에 준하는 만큼 새롭게 이 재구성해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그렇지만 오히려 이 저가 양도를 잘 활용을 하게 되면 네, 앞서 네. 말씀드린 증여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낮은 세금 부담으로 맞아요.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
된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죠. 다만 특히 이제 뭐 사례를 또 설명드리겠지만 저가 양수도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더 들여다본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특수관계자 간 거래고 맞습니다. 혹시 여기서 이제 좀 부당하게 네. 조세 회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오히려 직거래이긴 하지만 좀 세무대리인 도움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계산도 복잡하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공시가격 5억짜리 과수원이 있다. 예를 들어서 네, 네. 공시가격 5억 원의 과수원이 있고 네, 부모님이 실제로 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농사를 지은 땅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수 증여를 한다고 했을 때 네네. 과연 증여세가 얼마나 될 것인가를 보면 증여세는 이제 결과적으로 한 7,700만 정도 나오실 7,700 정도. 거예요. 네, 5억 원에 네. 대해서 물론 이제 네. 자녀에 대한 5천만 원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그 증여재산 공제를 고려한다고 했을 때 네. 순수 증여는 7,700만 원인 것이고 네. 부담부 증여를 했을 때는 과연 얼마만큼 세금이 줄어드느냐라고 네. 봤을 때 이 5억 중에 건전하게 3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채무가 3억 있다고 보는 채무가 겁니다. 3억이 있다고 했을 네. 때 말씀드린 것처럼 3억에 대해서는 증여자, 부모님 입장에서 양도세가 나올 것이고 네. 3억을 초과하는 2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오겠죠. 네. 일단 증여세부터 본다면 5억을 증여하는 거에 비해서 2억 원에 대해서만 이 증여세를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그렇죠. 더 낮은 증여세 부담이 되겠죠. 네. 따라서 결과적으로 2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약 2천만 원 가량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부모님이 부담하는 3억에 대해서 양도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세금을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 네. 가족 전체 입장에서 세금 부담을 그렇죠.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3억에 대한 양도세를 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이 8년 동안 농사를 지은 땅이라고 한다면 네. 이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하는 법률상에 내가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지은 땅에 대해서 양도세를 최대 1억까지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감면 규정을 활용을 한다면 이 3억에 대한 양도세에 대한 이 3억 원에 대한 양도세는 이 3억 원에 대한 양도세를 산정을 할 때는 이 감면을 적용받았을 때 납부할 수 있는 양도세 부담은 없다라고 보시면 거의 되겠습니다. 이제 없어진다라고 네.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취득세 같은 거 제외하면 자녀가 네. 2천 정도의 증여세만 부담하면 맞습니다. 된다. 다만 방금 이거는 이제 작용을 해서 감면을 받은 케이스인가 그런 거고 맞습니다. 뭐 일반적인 비주거용 부동산이라든지 네. 뭐 일반 과세라든지 그런 경우는 양도세가 나올 수 있다. 나올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이 누진 효과 때문에 네. 그 효과를 본다면 단순 증여보다는 충분히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꼭 이게 케이스마다 다르니까 상담을 네.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저가양수도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을 만약에 네. 시가 5억짜리 과수원에 네. 대해서 부모님한테 아까 매도를 하는 거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돈을 주는데 당연히 자녀 입장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5억 원에 대한 매매 대금을 부모님한테 다 줄 수는 없겠죠. 그걸 네. 또 원하는 경우도 아니고 네. 5억 원 대신에 2억 원만 주고 부모님한테 이 땅을 사온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양도자 입장하고 그걸 받아가는 양수자, 자녀 입장에서 각각 이 거래가 세법에서 바라보는 이 부당이익 계산 부인인지에 대한 판단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판단은 뭐냐면 세법에서 말하는 시가 네. 5억과 실제 거래한 금액 2억, 2억. 이 차이가 3억 원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 3억 원이 양도자 입장에서 마련하는 기준점 그리고 기준점. 양수자 입장에서 마련하는 기준점보다 커지면 그때부터는 이게 저가 양도에 포함이 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양도자 입장에서는 이 부당이익 계산 부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중에 적은 금액보다 네. 앞서 말씀드린 이 3억 원이 크다면 이거는 부당이익 계산 부인으로 보고 있다는 네. 거고 자녀 입장에서는 그 기준점이 조금 다릅니다. 네. 이 시가의 5%가 아니고 시가의 30%, 그 다음에 3억 둘 중에 작은 금액보다 네. 앞서 말씀드린 이 차익 3억 원이 크게 발생을 하게 되면 자녀 입장에서는 그만큼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자산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네. 국가 입장에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양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양도 차익이 3억이 되지 않습니까? 네. 3억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부당이익 계산 부인에 해당이 되는데 네. 그러면은 이 실제 거래한 3억 원이 아니고 세법에서는 5억짜리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네. 양도세 신고도 3억이 아니라 당초에 5억으로 했었어야 되죠. 네. 그렇지만 2억 원에 대해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본다면 방금 말씀드린 부담부 증여 사례에서와 같이 이 돌아가신 분의 증여하고자 하는 부모님이 농사를 지은 분이시고 네. 감면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양도세가 발생할 일도 없겠죠. 음. 그래서 왜냐하면 자경 감면을 적용하게 되면 이 1억 공제라는 범위 한도 네네. 내에서 여전히 납부할 양도세는 없기 때문에 네. 이 저가 양도에 대해서 부당이익 계산 부인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양도세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저가 양도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는 증여세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 2억과의 차이 3억 원에 대해서
입장에서 기준 금액 1억 5천과의 또 차익만큼만 증여세를 보기 때문에 네. 이 1억 5천 원에 대한 증여세는 앞서 말씀드린 부담부 증여에 대한 증여세 2억 원에 대한 증여세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일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가 양도에 대해서는 이런 요건이 맞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자녀 입장에서 네. 여유 자금이 있을 때 단순히 증여를 받기보다는 이 일부분의 자금을 주고 부모님과 저가 양수도의 거래를 통해서 재산을 네. 이전해 오는 것이 부모님과 자녀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분담이 가장 적게 나오는 방법일 수도 있다. 방금 말씀드린 적강수도는 여러분들 진짜 계산하기 좀 복잡해요. 특이한 케이스죠. 네, 특이한 농지를 대상으로 케이스고, 하니까. 특히 게다가 또 농지예요. 그래서 일단 이걸 매각한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냥 양도가 5억으로 해야 된다. 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럼 근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좀 이제 혜택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가 좀 줄어들었다. 이런 거고, 아까 우리 자녀 매수자는 2억에 산 거잖아요. 네. 그런데 기준점이 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30% 또는 3억 중에서 작은 금액이에요. 작은 금액.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5억에서 3억이 아니라 30%인 1억 5천을 뺀 네. 3억 5천까지만 봐주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2억에 샀으니까 그 차익이 1억 5천, 그래서 아까 1억 5천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1억 5천 더 싸게 샀으니까 자녀 네가 이득 본 거다. 네. 그리고 이제 이득 본 건 우리는 그냥 다 증여 상속으로 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1억 5천에 대해서 증여세 내라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매수자인 자녀는 증여세와 취득세만 내면 되겠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더 적어. 네. 내가 싸게 샀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단 요건이 자녀 네, 입장에서 이제 매매 대금을 어느 정도는 그렇죠. 최소한의 부담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는지에 그렇죠.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죠. 차라리 오히려 증여세 낼 돈도 만약에 없어 버린다. 네. 그럼 또 이제 재차 증여하면 또 세금 또 나오잖아요. 세금 부담이 이중 삼중으로 발생할 수 있기 네네네. 때문에. 그리고 이제 괜히 딱 봐도 너무 낮게 사면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 이것들 봐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세무 공무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세무사님들이 주변에서 잘 이렇게 가이드를 드리겠지만 요 정도가 좀 적당할 것 같다. 네, 그런 가이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시가 12억 이건 뭔가요? 네. 방금은 농지에 대해서 좀 네네네. 특이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장 그 좀 네. 익숙할 수 있는 자산이 아파트지 않습니까? 네네네. 주택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해서도 저가 양도를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세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인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 수가 있겠죠. 네네네. 그래서 사례를 보면은 이 아파트는 기준 시가가 12억 원짜리 아파트입니다. 네. 이 아파트를 이 부모님이 자녀한테 매매를 하는데 자녀는 당연히 12억 돈을 주고 다 사진 않겠죠. 네. 6억만 주고 산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 시가의 절반. 네. 그러면은 이 세법에서 정하는 시가하고 실제 거래한 금액과의 차익이 6억이 발생을 하는데 네. 마찬가지로 이제 양도자 입장, 부모님 입장과 그걸 받아가는 자녀 입장에서 부당의 계산 부인을 판단을 하고 이게 유리하다면 저가 양도를 활용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시가의 5%하고 3억 원 둘 중에 적은 금액보다 당연히 이 시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 6억과의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부당의 계산 부인이 발생을 합니다만 이 아파트는 원래 자녀한테 팔던 아니면 제3자한테 팔던 그걸 6억에 팔던 12억에 팔던 어차피 이거는 세금이 없는 재산이에요. 네. 왜냐하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산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가 양도를 해서 설령 부당의 계산 부인이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모 입장에서 즉 양도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세금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 갭 차이를 활용해서 자녀분에 대한 증여세를 훨씬 적게 가져가는 것이 이 저가 양도의 핵심이기 때문에 네. 순수하게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네. 증여세가 3억 원이 발생을 합니다만 어마어마하죠. 6억에 대해서 이제 네. 저가 양도로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이 6억과 실제 거래 기준이 되는 금액과의 차이가 3억 네. 원이 되기 때문에 3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산정을 하면 돼요. 이때 네. 증여세는 4천만 원이기 때문에 거의 세금 차이가 거의 n분의 1 수준으로 이하로 발생하는 게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이제 뭐 이제 작은 평수에서 더 좋은 지역으로 계속 늘려 나가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름 똘똘한 한 채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제 1주택이니까 비과세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세대분이 된 자녀한테 세대분이 네. 돼야 됩니다. 네. 그 자녀한테 그냥 증여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네. 이렇게 저가형수도를 활용해서 거기에 채무를 낀 상태에서 넘겨버리면은 맞습니다. 채무 부분이 전부 이제 거의 네. 비과세 되면은 아주 많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신 그 채무는 자녀가 또 안 해야 된다. 그렇죠. 저는 그 방법은 좋다고 봐요. 네. 아니, 경우에 따라서 좋은 집을 주는데 맞습니다.
그 정도는 부담해야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그 개인마다 다 다르실 거기 때문에 네. 한번 더 좋은 방법을 해서 시나리오별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좀 나와주셔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마무리 좀 인사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상속세라고 하는 세금에 네. 대해서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상속세는 이제 그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과연 상속세가 뭔가 그 본질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걸 이해를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줄여드는 전략을 또 짤 수가 있으니까 네. 상속세는 이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긴 호흡 동안에 조금씩 발생하는 세금의 합계가 이 사망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빵 터지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이 세금을 줄이는 전략도 어느 한순간 특정 행동으로 해서 세금이 아주 유의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상속 전에 내가 급하게 이 부동산을 이전한다든가 현금을 준다라고 하는 이런 행위 자체가 오히려 그렇게 유의미적이지도 않고 세금을 줄이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오히려 더 반대로 독이 되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상속세를 줄이거나 혹은 증여세 이 증여를 목적으로 재산 이전을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긴 호흡을 가지고 좀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부동산의 특성상 굉장히 재산 이동이 무거운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제3자한테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 가격을 받고 매매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요즘처럼 이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다면 매수인 자체가 또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원하는 시기, 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현금화 할 수 있을지도 굉장히 의문이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가지고 생각을 하되 내 입장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 전체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가장 세금 부담이 좀 합리적으로 적게 나오는 방법에 대한 재산 이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방금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람 그 가족 관계 생각들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미리미리 준비하시면서 전문가 도움을 잘 받으셔서 합법적으로 절세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세무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